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어온 정치권 뉴스도 있습니다만 지난 주말과 일요일 정치권에서 단연 화제가 됐던 것은 민주당의 대선 후보 예비 경선 텔레비전 토론 국민 면접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특히 국민 면접 과정에서 송곳 같은 질문에 대선 후보들이 대답하느라 상당히 애를 쓰는 모습이 보였는데 말이죠.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특히 김혜영 전 민주당 최고위원의 질문 잘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취업 준비생으로 국민 여러분께 면접을 보는 국민 면접의 시간입니다. 네, 공정성을 위해서 저희가 블라인드 방식으로 방 배정을 합니다. 방 배정이 끝나면 질답을 할 것입니다. 후보자님은 표현할 수 있는 세 가지 키워드가 있다면 국민께 감동을 드리려면 저는 진실해요. 민주당의 국민 면접 전문 패널들은 대통령 취업 준비생 9명에게 곤혹스런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조국 장관 임명 여부에 관해 문재인 대통령께 찬성, 반대 중 어떤 의견을 내셨습니까? 네.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상처를 이미 받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 후보 중 유독 형수 욕설 논란, 여배우 스캔들 등 사생활에 관한 논란이 많습니다. 제가 얼마나 더 증명을 더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그냥 이 정도로 그만하면 좋겠고요. 형수 욕설 문제는 제 인격의 부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제가 사과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의 국무총리로서 문재인 정부의 인사에 관하여 역할을 제대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선을 다했습니다만은 충분하지는 못했다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토지 분개념을 부활해서라도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사회주의 제도라고 아주 반발을. 아니 잠깐만요. 사회주의라는 이념 프레임을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결코 사회주의가 아니고요. 10분밖에 없어서요. 네. 후보님께서는 면접자로서 면접관에 대한 불만 사항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는 면접을 받는 사람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세가 아니라는 지적이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혁이라는 게 쉽습니까? 5년 만에 개혁을 완수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재보궐선거 한번 졌다고 해서 성찰하고 더 잘해보자 하는 건 좋지만 우리가 그런 답변은 그 정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을 안중근 의사에 비유하고 본인과 생각이 다른 사람을 일본 형사에 비유하셨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나만이 선이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은 악이라는 후보자의 평소 생각이 반영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고요. 다시 촛불, 다시 평화 이런 각오를 말씀드린 거죠. 예, 대선 후보들의 답변을 중간중간 끊기도 하면서 김혜영 전 민주당 최고위원이 상당히 강하게 몰아붙이는 모습이 영상에 담겼습니다. 이상일 전 국회의원, 한준호 민주당 의원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조금 전 중간에 한준호 의원님 목소리가 잠깐 들리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어제 진행을 했습니다. 예, 현장에서 본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현장 분위기가 상당히 준비가 일단 잘 됐었고요. 그리고 오신 한 200여 분 정도의 호응도도 좋았고 특히나 이제 화면에도 좀 담겼지만 후보들이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상당히 긴장한 모습도 많이 보였습니다. 어떤 후보는 상당히 마이크를 쥔 손이 좀 떨렸다, 뭐 이런 것까지 기사에 담겼더라고요. 네, 실제 그런 모습도 좀 보였습니다. 상당히 긴장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처음에 그 JTBC 히든싱어 같은 포맷을 했는데 음성도 변조해서 누군지 모르겠는데 답변하는 거 보면은 대개 누군지 다 알았다면서요? 그러니까 인토네이션 때문에 인토네이션은 이제 숨길 수가 없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짐작은 했는데 저도 맞춰보려고 애를 쓰니까 한 3분 정도는 찾겠더라고요. 그건 이제 전체적인 기술적으로 감출 수 없는 부분이라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김혜영 전 민주당 최고위원이 정말 후보자들이 좀 안 나왔었으면 하는 질문을 대신해서 한 것 아닌가 싶을 정도로 상당히 강한 질문을 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예, 김혜영 전 의원이 국민들이 좀 궁금해하는 걸 직설적으로 이렇게 물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현장을 못 봤지만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그래도 날카로운 질문을 해서 후보자들이 좀 곤혹스러웠던 것 같아요.
이재명 경기지사 같은 분은 곤란한 질문 받으니까 그 여배우 문제와 관련해서 그냥 제대로 답을 안 하시고 이 정도에 그쳤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하고 넘어가셨는데 글쎄 좀 더 그 대통령 후보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하는 목적이라면 그 추가 질문이 이어지도록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저 질문 아마 최근에 이번 대선에서 벌써 2번째 받은 것 같은데 질문에 대한 답변이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제가 더 이상 어떻게 더 해명하겠습니까? 이쯤 하시죠가 정해진 대답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재명 지사가 그 전에 어떤 설명을 했는지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 좀 들어요. 저도 잘 기억이 안 나고 어떻게 해명했는지. 뭐 저도 다 기억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본인이 입장 표명을 했다. 그리고 사실관계가 좀 다르다라는 입장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고 또 가족 관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제 2차례째 공식적으로 이제 사과를 한 것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한 입장 정리는 확실하게 그렇게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재명 지사가 여론조사를 보면은 여권에서 확실한 여론조사 1등이란 말이죠. 현재로서는. 그런데 어제 국민 면접 1등, 2등, 3등 순위를 발표하는데 순위 안에 못 들었던데요? 첫 번째 저희가 이제 1, 2부로 진행을 했는데 1부에서는 3위를 했고요. 그리고 전체 종합을 했을 때는 3위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그러니까 3위 밖에는 순위를 정하지 않았으니까요. 아마도 저희가 방식이 공감을 하고 그리고 10분 안에 다시 취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답변 과정 중에서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좀 생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후보가 1위, 최문순 후보가 2위, 이광재 후보가 3위.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광재 후보는 이제 오늘 아침에 나는 더 이상 대선 후보로서 뛰지 않겠습니다. 정세균 후보를 지원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죠. 저 순위는 뭐 경선 예비 경선 뭐 성적에는 반영이 안 되는 거죠? 전혀 반영은 안 되고요. 이제 3번째 국민 면접을 할 당시에 이 3위 안에 들어가신 분들에게는 순위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기의 답변을 먼저 할 수 있는 권리를 드리는 거죠. 게임의 방식. 국민 면접이나 토론 같은 데 있어서 약간의 뭐라 그럴까요? 혜택을 좀 준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3차 국민 면접에 혜택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김혜영 전 민주당 최고위원이 상당히 강하게 질문하는 모습을 여러분이 지켜보셨는데 제가 오늘 아침 출근하다 보니까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SNS에 김혜영 전 민주당 최고위원을 상당히 강하게 비판하는 그런 발언을 했더군요. 잠깐 볼까요? 면박 말고 면접을 하란 말이다. 남보다 인격적으로 못한 분들이 아니다. 어디서 알량한 완장질인가? 김혜영 면접관님 예의를 갖춰주세요. 한때 동료 같이 국회의원을 또 안 했군요. 정청래 의원이 원외에 있을 때 김혜영 의원이 원내에 있었고 상당히 강하게 비판했는데 자 민주당 관련 이야기 여러분께 전해드린 사이에 말이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오늘 서울대에서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주한규 서울대 교수를 만났는데 지금 기자들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장을 잠깐 연결해 볼까요? 있는 것이지 단순히 원전 문제로 끝날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의 우리 사회에서 이 에너지 정책이라는 것이 이게 정말 안보와 경제와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것이 과연 국민들의 합당한 동의와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과연 추진이 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이 많고요. 그리고 지금 이런 식의 졸속의 탈원전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거는 수정이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장님 당시에 여러 가지 문재인 정부 정책 문제점 있는 것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중에서도 오늘 일정도 내일 일정 이렇게 탈원전에 가장 집중하신 계기나 취지가 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뭐 밖에서는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또는 이 정부에서 어떻게 생각할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제가 이 총장직을 그만두게 된 것 자체가 이 월성원전 사건의 처리와 저는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월성원전 사건이 고발돼서 저희가 대전지검의 전면적인 압수수색을 지휘하자마자 바로 감찰과 징계 청구가 들어왔고요. 또 하여튼 그 사건 처리에 대해서 저도 뭐 음으로 양으로 굉장한
이런 뭐 압력이라면 압력, 뭐 제가 거기 넘어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들어왔고, 그리고 제가 첫 번째 직무정지를 소송을 통해서 이제 그 극복을 하고 12월 1일자 다시 그 검찰에 복귀를 해가지고 감사를 앞두고 자료 폐기한 그 인물들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지휘를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24일 날 다시 그 징계에 의한 직무정지를 이제 효력정지 가처분을 받고 다시 복귀를 해서 계속되는 수사를 지휘를 했는데요. 저는 이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그 검찰 수사권 박탈이 백운규 산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계기로 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저는 봤고, 제가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런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제가 더 이상은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다라고 판단해서 제가 나왔고, 결국은 제가 오늘 여기에까지 이런 정치에 참여하게 되는 이런 계기가 된 것 역시 결국은 그 월성원전 사건하고 무관하지 않고 결국은 이 정부의 이 탈원전과 무관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재형 감사원장님께서 뭐 정치에 참여하실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감사원장을 그만두시게 된 것 역시 이 월성원전 사건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탈원전이라는 것이 국가 정책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는 사회적 어떤 합의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일 뿐 아니라 이것이 굉장히 무리하게 추진됐기 때문에 많은 어떤 법적인 문제를 다 안고 있습니다. 특히 월성원전의 어떤 조속한 가동 중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법적 문제가 앞으로도 이게 형사와 이런 각종 소송을 통해서 전개돼 나갈 가능성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제가 오늘 이렇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교수님하고 대화도 했습니다. 네. 총장님, 네. 월성 원전 사건 시 말씀하셨는데요. 네. 그럼 그 당시에 법리적인 판단을 제외하고 그 당시에도 탈원전 정책의 기조에 대해서는 좀 반대하고 있었다고 보면 될까요? 저는 그 당시까지만 해도 원전 사건을 처음 이제 배당을 해서 일을 할 때만 해도 이 탈원전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이렇게 크게 인식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정부 공직자고 하기 때문에 정부 정책이니까 그냥 막연하게 뭐 큰 생각이 없었는데 그 사건을 이제 지휘를 하면서 보니까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구나. 그리고 너무 이게 무리하게 추진이 됐구나 해서 제가 뭐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거는 제가 또 뭐 직무상 제가 관여한 부분에 대한 좀 상세한 얘기가 될 수 있어서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장님 네. 다른 네. 질문인데요. 네. 이재명 지사가 총장님께서 역사 왜곡이라고 한 거에 대해서 철저한 색깔론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나섰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뭐 색깔론을 필 생각 전혀 없고요. 저의 관심은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밖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역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정치가 입장에서 보면은 현재의 사회를 진단하는 눈이고 또 미래를 준비하는 그 전망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자유민주주의 역사관을 부정하는 그러한 역사관이 그런 것을 가지고 과연 우리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현재의 문제점, 또 미래의 기술혁명 시대에 대한 이 도전을 제대로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 그 점이 우려되는 것이지 무슨 철진한 이념이라든가 이런 걸 논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현 정부의 여러 가지 상식에 반하는 경제, 사회 상식에 반하는 각종 정책들이 왜 나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나라의 전문가가 부족해서 이런 게 나왔겠습니까? 그럼 왜 이렇게 편향된 생각만 가진 사람들을 공직자로 최고 의사결정 공직자로 이렇게 발탁을 해서 계속 쓰는 겁니까? 저는 이런 잘못된 역사관, 세계관이 이것이 우리 한국 현실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다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런 비상식적인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어떤 분의
그 개인적인 역사 인식에 대해서는 저는 별로 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적어도 국가를 최고의 공직자로서 나라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그 지위에 있거나 또 그 지위를 희망하는 분들이라면은 그래도 좀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그러한 그 역사관과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나라를 운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저는 결코 뭐 이념 논쟁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서울대 주한규 교수 만나서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 강하게 비판하는 기자들과의 질문과 대답 들어보셨습니다. 월성 원전 수사, 특히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영장 청구가 이른바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현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계기가 됐고 그래서 본인이 그만두기로 결심하게 됐다.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고요. 이재명 경기지사와의 이른바 역사 문제 정면 충돌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받고서는 저는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 이외에는 관심이 없다. 적어도 국가를 경영하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실용적인 역사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역사관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준호 의원은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드셨습니까? 지난번 출마 선언 때도 현 정부 강하게 비판, 오늘도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 비판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전체적인 내용도 그렇지만 대통령에 출마하겠다고 출마 선언까지 마친 분의 입장이라기보다 검찰총장을 그만두시는 정도에서 입장이라면 들을 만한데 첫 번째는 뭐 대안과 비전이 전혀 보이질 않고요. 비판만이 존재하는 것 같다는 점에서 참 아쉽습니다. 탈원전과 관련해서는 전 세계 추세이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연한이 한 40에서 60년밖에 되지 않는 것이고 또 폐기물이라는 건 나오면 유지비가 상당히 드는 겁니다. 대부분 이 추세에 있어서 문제 제기를 하시는 거는 괜찮습니다. 또한 비전을 제시하는 건 괜찮은데 지금은 단순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으로만 풀려고 하시고 이 부분에 본인이 압박을 받았다는 얘기도 사실 근거가 명확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또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는 관심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이 없어요. 지금까지 하신 말씀들이 굉장히 문제 제기에만 집중돼 있고 비전이나 아니면 문제 해결에 대한 대안이 없습니다. 이 지점이 오늘 하신 말씀 또 들어보면서도 역시 대안이 없구나, 비전이 없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고요. 탈원전 문제는 그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에 있는 킨스라는 곳에서도 이미 삼중수소 유출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왔다는 보고서 자체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본인이 정의를 내리고 갈 부분은 아니다. 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현 정부가 탈원전이라고 하는 용어에는 좀 동의하지 않는 그렇죠. 그렇죠? 네, 아직까지 맞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게 에너지 전환을 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원전에 대한 문제는 이미 저희가 후쿠시마 원전 사태 때 안전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또 향후 환경 문제까지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60년이 남았고요. 앞으로 차근차근 에너지를 전환해야 되는 문제점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상일 전 의원은 윤석열 전 총장 오늘 기자들과 질문대다 출마 선언 이후에 아마 일부 언론사, SBS를 비롯해서 일부 언론사 인터뷰에 응했었고 오늘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 의원님 말씀과 좀 저는 생각이 다른 것이 윤석열 전 총장이 본인의 비전과 구체적인 구상을 밝히는 자리를 또 만들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현 정권의 원전 정책의 문제를 좀 더 전문가하고 논의하기 위해서 만나고 나온 자리에서 기자들이 묻는 그 질문에 답하는 거거든요. 그 질문에 답을 하면서 본인의 국정 미래 구상을 다 밝힐 수는 없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그리고 묻는 질문에 초점을 맞춰서 답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본인의 비전은 일단이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현 정권의 탈원전 정책은 수정이 돼야 된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내용으로 수정이 돼야 할 건지는 국민이 이제 윤 전 총장한테 물어야 하겠죠. 그다음에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본인의 이야기, 뭐 과거부터 쭉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걸 보다 이 공고히 해 나가겠다. 이거는 본인의 일종의 비전과 미래 구상의 큰 틀에 해당하는 거라고 봅니다. 구체적인 건 이제 앞으로 본인이 밝혀야 되고 또 언론과 국민이 그걸 물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저 자리는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자리다. 그리고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서 월성 원전 수사, 이 감사에 이어서 수사가 이루어지는
상황과 관련해서 본인은 이야기를 하고 그 당시 언론의 기사를 다 찾아보면 나옵니다. 검수완박이 왜 나왔는가.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 구속영장 신청하니까 바로 나왔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어쨌든 윤석열 전 검찰총장 요즘 특별한 일정, 아마 지역 방문 일정 곧 내일인가요? 대전을 방문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오늘 서울대 방문은 갑자기 일정이 공지가 됐던 것 같고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인 교수를 만났다. 그리고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서 이재명 경기지사와의 역사 문제 충돌 이 부분에 대한 답변도 했다. 아마 뭐 윤석열 전 총장이 장모가 얼마 전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서도 직접 또 기자들을 만난 자리이기 때문에 질문이 나왔을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이 있었다고 한다면 잠시 뒤에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관련한 이야기 잠깐 정리를 해야죠. 정청래 의원이 김혜영 전 민주당 최고위원 당신이 완장 찬 거 아니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송영길 대표는 좀 이해해달라. 이 경선 흥행을 위해서 우리가 이 김혜영 전 최고에게 그 역할을 주문했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뭐 어떠한 비판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경선 과정이라는 것 자체가 뭐 차를 생산하는 걸로 비교를 좀 해본다면 잘 달리는 것만 가지고 생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충돌 시험도 해봐야 되고 과연 뭐 결빙은 되는지 여러 가지 검증을 해봐야 되는데 이런 검증 과정이 있는 것이고요. 정청래 의원과는 제가 오전에 한번 잠깐 뭐 다른 기자회견 때문에 만나긴 했는데 아마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후보들이 빛이 나야 되는데 이런 질의로 인해서 기사에 조명이 되다 보니까 후보들의 빛이 조금 더 바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뭐 본인의 생각을 좀 다른 식으로 격하게 표현하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정청래 의원이 아마 추미애 후보를 김혜영 전 최고가 질문하다가 시간이 넘치고 그러니까 답변을 끊고 다음 질문 넘어가고 왜 면접을 보는 수험생이 면접관을 비판하느냐 이건 적절하지 않다 이런 질문도 대신해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걸 보면서 아마 정청래 의원은 불편했던 것 같은데 또 국민이나 뭐 민주당과 관련이 없는 저 장면을 뭐 유튜브나 이런 것으로 본 분들은 김혜영 전 최고가 할 만한 질문을 한다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께서는 이 국민 면접 자체를 이렇게 표현했죠. 그 백신을 맞는 과정이다. 1차 접종과 2차 접종, 3차 접종을 하는 것인데 그 백신을 맞는 과정에는 균을 집어넣는 것이고 독한 독설도 들어가는 것이고 이걸 견뎌내는 과정을 경선 과정에 담겠다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실은 어제 2부의 1대3 면접 같은 경우에는 면접관들에게 모든 권한을 준 것입니다. 네, 어떠한 합의도 없이 그 10분에는 면접관들이 주도를 하게끔 돼 있고 그 과정에서 이분들이 어떠한 질문도 할 수 있었던 것이고 중간에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완성이 되지 않았을 때는 언제든 끊고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다만 후보들은 자기 나름대로 이걸 방어를 해내야 되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민주당 내부에 정청래 의원은 그런 김혜영 전 최고를 상당히 비판을 했는데 민주당 내부에 이른바 강성당원, 이른바 강성친문당원 이렇게 저희가 표현하지 않습니까? 오늘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중견 언론인들의 모임인 관훈클럽 초청 토론에 참석을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로 문재인 대통령을 강하게 지지하는 당원들에게 송영길 대표가 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당 내에서 누가 되면은 절대 안 된다. 차라리 야당을 찍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일부 극단적인 지지자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만 저는 소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소위 대깨문이라고 떠드는 사람들이 누구는 되고 안 된다. 누구가 되면 차라리 야당이 되겠다. 이런 안이한 생각을 하는 순간 문재인 대통령을 지킬 수도 없고 제대로 성공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방송하면서 저 표현은 거의 안 썼어요. 뭐 이미 다 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아는 분들인데 송영길 대표가 자기 입으로 문재인 대통령 강하게 지지하는 분들은 이른바 뭐 대깨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재명 지사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차라리 야당이 되면 되겠다 그렇게 하는 순간 문재인 대통령 못 지키게 된다라고 송 대표가 상당히 목소리를 높이네요. 대선을 치러야 하는 민주당의 대표 입장에서 특정 후보를 안 된다고 했을 때 결국은 민주당의 지지층이 분열이 돼서 대선에서 패배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이제 저런 식으로 표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저도 방송에서 심지어 야당 소속인데 잘 안 쓰는 그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송영길 대표가 했던 건 굉장히
강한 본인의 생각을 이렇게 나타낸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김혜영 전 최고를 비판하신 거 그게 뭐 이해는 됩니다. 민주당의 소위 말해서 중진 의원으로서 이해는 되는데 야당이나 바깥에 있는 무당파 층에는 그렇게 뭐랄까 좀 와닿지 않는다. 설득력 있어 보이지 않는다. 김혜영 의원의 저런 질문 정도를 민주당이 감당하지 못하고 민주당에서 저렇게 거부감을 나타낸다면 민주당이 어떻게 중도와 무당파를 더 흡수를 해서 대선의 승리의 길로 갈 수 있을 건가. 정청래 의원이 오히려 성찰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예. 송영길 대표 오늘 저 답변은 기자들이 아마 기사를 많이 쓸 것 같아요. 네. 저도 이 시간에 저 답변을 여러분께 보여드렸는데 말이죠. 당 내에서 좀 논란이 있지 않을까요? 어떨까요? 사실 저는 화면으로는 좀 처음 봤고요. 예. 보지 못했는데 송영길 대표께서 늘 가지고 계셨던 생각 중에 하나가 지지하는 후보가 승리하는 선거가 아니라 민주당이 승리하는 선거를 하자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 차원에서 최근에 이제 여러 분파가 일어나고 있는 각 지지 후보 중심의 분파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일으키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시다 보니까 약간 좀 흥분해서 나온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예, 송영길 대표 저도 인터뷰도 했고 잘 압니다만은 본인의 생각이 옳은 것 같은데 뭔가 상당히 반발에 부딪히면은 자신도 모르게 조금 격앙된 어조로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송영길 대표의 저 발언 여러분과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재명 경기지사와의 이른바 역사 문제, 역사관 충돌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처음 발단은 공개적인 자리는 아니고요. 이재명 경기지사가 출마를 선언하고 고향 안동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그 자리에서 했던 이야기가 기사화하면서 당시에 분명히 미군은 해방 이후에 미군은 점령군이다 이런 표현을 썼고요. 친일 청산을 하지 못하고 친일 세력들이 미 점령군과 합작을 해서 다시 그 지배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지 않았는가. 깨끗하게 나라가 출발하지 못했다. 아마 그 안동 지역의 유림과 만난 자리에서 저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제 기사는 미국 점령군, 미군이 점령군이다. 공교롭게 얼마 전에 김원웅 광복회장이 또 똑같은 얘기를 써서 또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소련군은 해방군이고 미군은 점령군이다. 네. 그러니까 소련군이 북한의 진주에서 낸 포고령 거기에는 해방군이라는 그런 해방이라는 표현이 있어 해방군이고 메가더 장군의 미국 포고령 아큐페이션 또는 아큐파이 그걸 이제 점령으로 우리는 번역을 하는데 그랬기 때문에 이걸 점령군으로 이렇게 보는 건 매우 역사를 아주 뭐랄까 단세포적으로 보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당시 미군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러면 그 포고령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 목적은 이 조선 민족의 소위 일제 치하로부터 해방을 하고 광복을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런 목적이 분명히 담겨 있었고 조선 인민의 인권과 종교의 모든 권리를 보호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점령이라는 표현을 했다고 점령군으로 해서 마치 우리 한반도가 식민지 지배가 된 것. 그래서 일제의 연장이 된 것처럼 생각을 하고 우리 대한민국 출발이 이재명 지사 표현처럼 깨끗하지 못한 이상한 출발이 된 것처럼 이야기하는 건 역사를 잘못 인식하고 있고 왜곡하는 거다 이런 생각합니다. 한준호 의원은 저 문제에 대해서 저 역사 인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역사 인식의 부분으로 이제 프레임이 잡혀가다 보니까 자꾸 그 안에 빠져들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명확하게 이육사 시인의 딸을 만나서 이야기하던 과정. 이육사 시인의 딸을 만난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군요.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전체적인 취지는 뭐냐면 친일 잔재를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미안함을 이야기하는 과정 중에 나온 것입니다. 다만 이제 윤석열 지금 이제 후보로 출마하신 전 총장께서는 지금 본인의 이제 개인적인 문제 여러 가지 것들에서 갇혀서 못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1위 후보로서의 이재명 지사와 각을 잡는 이 프레임을 아마 역사 인식으로 잡아가시는 것 같은데 정확한 내용은 친일 잔재 청산을 해야 된다라는 것에 이 초점이 있었다는 부분을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예, 이재명 경기지사가 출마를 선언하고 고향 안동 그 이육사 문학관을 방문해서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 정부 수립 단계와는 조금 달라서 친일 청산을 하지 못하고 친일 세력들이 미 점령군과 합작해서 사실 그 지배체제 그대로 유지하지 않았느냐. 깨끗하게 나라가 출발하지 못했다. 저희도 역사를 배울 때 어느 한쪽 면만을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잖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가령 이승만 대통령이 친일주의자다. 이건 아니죠.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이니까. 근데 당시에 해방 이후에 저희가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은 미군정이 처음에 친일했던 사람들은 혹시 죽을까, 패가 망신할까 도망갈 데도 없고 숨죽여 지내다가 미군정이 들어와서 나라를 뭔가 재건하는데 우리가 도움도 줘야 되는데 누구를 쓸까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일제에 협력했던 사람들을 썼던 것 아니냐. 그런 것들이 저희 대학 들어와서 그런 역사를 배우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런 역사를 잘 못 배웠다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이승만 대통령 초기 정부 때 우리나라의 입법, 사법, 행정부의 주요 요직에 다 독립운동했던 분들이 있었다. 그러면 그걸 친일로 봐야 되느냐. 그런데 동시에 친일 반민족 행위 청산 특이 있지 않습니까? 반민족 행위자 처벌에 관한 특위, 반민특위 있지 않습니까? 그 반민특위가 와해가 되면서 결과적으로 친일 청산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다 이렇게 양쪽 측면이 다 있는 건데 어느 쪽에 중점을 두고 바라볼 것이냐 이런 부분인데 말이죠. 이재명 경기지사가 윤석열 전 총장이 자신을 비판하니까 직접 자기가 했던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해방 후에 미군이 38선 이남을 점령했던 사실은 역사적 사실이고 또 이승만 대통령도 썼던 표현이고 미군 본인들이 스스로 자신들을 점령군이라고 표현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 단계에서 해방 이후에 친일 세력들이 청산된 게 아니라 오히려 이 미군 점령군과 협조 관계를 이루어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깊이 관여했고 그들의 기득권이 그대로 유지됐다. 지금도 여전히 청산되지 못한 소위 건국 과정의 정부 수립 과정의 그런 친일적 요소는 여전히 일부나마 남아 있다. 그 말씀드린 겁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조금 전에 여러분 들어보셨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총장님께서 역사 왜곡이라고 한 거에 대해서 철저한 색깔론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나서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뭐 색깔론을 필 생각 전혀 없고요. 저의 관심은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밖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역사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정치가 입장에서 보면은 현재 사회를 진단하는 눈이고 또 미래를 준비하는 그 전망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자유민주주의 역사관을 부정하는 막 그러한 그 역사관이 그런 것을 가지고 과연 우리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현재의 문제점 또 미래의 그 기술혁명 시대에 대한 이 도전을 제대로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 그 점이 우려되는 것이지 무슨 철진한 이념이라든가 이런 걸 논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자, 두 사람 이야기 다 들어보셨고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제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이상일 전 의원님께 먼저 질문 드려볼까요? 이재명 경기지사의 역사관이 사실은 그 해방 이 전후 상황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역사에 대한 인식이 저는 좀 얄팍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미국이 점령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점령군이 되느냐 이미 말씀드렸지만 당시 미군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 그다음에 대한민국 이 정부 수립 과정에서 우리가 건국하는 과정에서 미군이 어떤 도움을 줬느냐 이런 걸 큰 틀에서 봐야 된다. 그러니까 본말 전도가 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모든 과정이 완벽할 수는 없겠죠. 그다음에 친일 잔재가 완벽히 청산되지 못한 건 사실이에요. 그게 부족했던 거 우리가 문제의식으로 갖고 그걸 후손들이 해결해 나가야 되겠지만 당시 미국의 역할이나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했던 우리 3부 핵심 요인들이 어떤 분이라는 거 국민이 다 아는 상황에서 미국과 우리 대한민국을 정부를 수립하고 건국한 분들이 그냥 친일이다. 미국은 점령군이다. 이 인식은
굉장히 이분법적으로 국민들한테 큰 역사인식에 왜곡을 줄 우려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한준호 의원님은 이제 두 사람 이야기, 제 이야기까지 한번 들어보셨는데 어떻게 정리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본말 전도 말씀하셨고 이분법적이다 말씀하시는데 그 자체가 이분법적이고 본말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핵심은 친일이 청산이 되지 않았다는 부분입니다. 그분들의 친일 행적과 국가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기여했던 부분들은 다 존재를 하는 것이죠.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각각을 인정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재명 지사가 이야기했던 점령군이라는 표현, 그러니까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의해서 현재 주둔하고 있는 미군과 당시 점령군으로서라는 표현을 쓰면서 대한민국에 있었던 당시 이제 미군은 성격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바라볼 때 점령군에 집중을 할 것이 아니라 친일 청산 부분이 잘 되지 않았다. 그리고 당시에 있었던 미군들과 이 예전에 청산되지 않은 친일과 함께 일을 했다라는 부분들을 좀 강조하는 과정 중에서 어떤 점령군이 집중을 받기보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당시의 상황과 같은 장소를 생각해 볼 때 친일 청산 부분에 대해 조금 더 집중해서 바라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두 분과 또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역사 문제 놓고 서로 토론하고 논쟁하는 것은 대단히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많은 분들은 과거도 과거지만 그래도 미래 문제를 놓고서 토론하고 미래 대한민국은 또 국민은 무엇을 먹고 살 것인지 이런 문제에 대한 토론을 하기를 더 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역사 문제에 대한 논쟁도 또 당연히 해야 될 사안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정말 궁금하네요. 잠시 뒤에 유인태 전 민주당 의원과도 이 문제를 놓고 저희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